10월 4일 수요일 상암동 클래스 시작합니다. 긴 연휴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온 첫날입니다. 아침 공기가 꽤 차가웠습니다. 네네. 아침에 대전이 11도였고요. 충북 제천은 10도 밑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낮에는 오릅니다. 서울 23도, 대전, 광주 24도, 부산 26도 예상됩니다. 네, 요즘 아침에 정말 춥더라고요. 네, 일교차가 커요, 그리고. 네. 오후에는 중부지방에 비가 올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우산 꼭 챙겨 나가시고요. 이 비가 그치고 나면 더 쌀쌀해집니다. 내일 아침 서울 10도로 올가을 들어서 가장 기온이 낮다고 하니까 아직 두꺼운 겉옷 옷장 안에서 안 꺼내신 분들. 저 안 꺼냈어요. 안 꺼냈어요? 네, 귀찮아서. 빨리 꺼내서 단디 채비하셔야겠습니다. 네, 오늘도 영화 예매권 2매씩 드리는 깜짝 퀴즈 준비가 돼 있고요. 국내외 뉴스, 또 부동산 정보, 그리고 영화계 소식까지 꽉 채워 준비했습니다. 상클 끝까지 함께 하시죠. 네, 생방송 상암동 클래스 유튜브 JTBC 뉴스 채널이나 네이버 뉴스 페이지에서도 지금 실시간으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도시락 이슈 이재승 기자, 김태인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 네, 연휴 끝나고 일상으로 복귀한 첫날이잖아요. 네. 근데 모두 좀 이렇게 연휴 때 잘 보낸 것 같아요. 좀 약간 밝은 느낌도 있고 오늘 또 10월 4일 네. 천사데이 아니겠습니까? 몰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그런 걸 생각하고 또 있어요. 역시 석사. 밝은 느낌이 있었군요. 네. 자, 오늘 천사데이 꼭 알아야 할 소식들 알기 쉽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재승 기자, 다음 이슈 또 전해주시죠. 자, 다음은요. 빠른 판단으로 탈출입니다. 자, 어제 태국 방콕의 쇼핑몰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예. 최소 2명이 숨지고 14살 소년이 용의자로 체포가 됐는데 사고 직후에 현장에서 탈출한 한국인 BJ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네. 자, 방콕의 한 쇼핑몰입니다. 지금 커피를 마시는 차가 갑자기 달리는 모습이죠. 네, 지금 뭐 총소리를 듣고 지금 막 와이와이 왜를 외치면서 지금 달리는 모습이에요.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죠. 자, 많은 사람들이 순식간에 대피를 했는데 수백 명이 대피를 했다라고 하고요. 뒤도 안 돌아보고 지금 정신없이 쇼핑몰을 빠져나오는 그런 모습이 그대로 영상에 잡혔습니다. 예. 자, 건물을 완전히 빠져나온 뒤에 이제 조금 안심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건물 밖으로 빠져나왔군요. 버스 네. 같은 게 보이는 거 보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저 여성분이 이제 인터넷 방송을 하는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방금 현장에서 이제 카메라를 켜고 커피를 마시는 순간 총소리가 들렸나 보잖아요. 그렇죠. 아하. 와, 차 한 잔 여유 있게 마시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비상 상황이 발생한 건데 정말 순식간에 빠르게 대피를 해서 천만다행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지금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주변 분들도 지금 굉장히 달리느라 좀 정신이 없는, 경황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당시 이 쇼핑몰에서는 무차별 총기 난사가 벌어졌거든요. 사고는 어제 오후에 발생을 했는데 수백 명이 여러 발의 총소리를 듣고 대피하거나 또 건물 안에서 피신을 했습니다. 현재 관광객 인터뷰 들어보시죠. We see all the people run. We don't understand why it happened, and so we go after them. And after that, we hear a shots, very shots, like 6-7 shots. 네, 지금 7번 정도의 총소리를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총격이 발생한 시암파라고는 유명 브랜드와 수족관, 영화관, 식당가 등이 있는 복합 쇼핑몰로 한국인 관광객들도 많이 찾는 곳입니다. 이 총격으로 최소 2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는데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사망자는 중국인과 미얀마인 여성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으로 좀 사망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와, 너무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네네. 지금 용의자가 아까 14살 소년이라고 그렇죠. 했어요. 왜 이런 행동을 한 거죠? 네, 용의자는 14살 소년으로 사건 발생 약 1시간이 못 돼서 현장에서 체포가 됐습니다. 용의자는 모자와 안경을 쓰는 그런 모습으로 체포가 됐고 권총을 소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고 현장 근처 학교의 학생으로 정신질환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지만 약을 제대로 복용하지 않았다라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총기를 구한 경위에 대해서도 용의자의 진술이 정확치 않아서 아직 조사 중이라고 수사당국은 밝혔고요. 세타 타이신 태국 총리는 경찰에 철저한 조사를 지시를 했고 또 시민들의 안전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사실 이 총기 사고라는 게 우리한테는 익숙하지가 않잖아요. 대피 요령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앞서 계속해서 대피하는 모습도 앞서 영상 우리가 봤었죠. 지금 이제
이 모습이죠. 자, 총소리를 듣고 지금 정신없이 뛰어가는 그런 모습인데요. 뭐 지금 봐도 참 굉장히 긴박한 상황인데 정부가 발표한 해외 안전관리 요령에 따르면 탈출로가 확보된 경우에 총성이 들린 반대 방향으로 벽면을 따라서 대피를 해야 하고요. 탈출로가 없으면 최대한 테러범의 시야에서 벗어난 곳에 숨은 뒤에 문을 잠근 상태로 경찰에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네, 이렇게 지금 영상이 나오는데 이분은 다행히 어떻게 보면 이렇게 건물 바깥과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카페에 앉아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네. 아무튼 앞서 총격 발생했던 그 영상들이 속속 온라인에도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일단 총격범은 잡혔고 지금까지는 2명이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재승 기자가 말한 것처럼 총격이 발생하면 우선은 총성이 들린 반대 방향으로 피해야 한다. 또 최대한 테러범의 시선에서 벗어나는 게 중요하다라는 점 기억해 주면 좋겠고 이게 이제는 또 워낙 뭐 해외 곳곳으로도 우리 관광객들이 많이 가기 때문에 이런 거 한 번 정도는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다음 이슈 또 전해주시죠. 네, 다음은요. 명절 뒤 고물가 덮쳤다입니다. 식품 가격과 교통요금 인상이 속속 이뤄지면서 한동안 진정세를 보였던 물가가 다시 뛰고 있습니다. 특히 우유와 지하철 등 생활 물가가 빠르게 치솟고 있습니다. 네. 이 우유 가격이 얼마나 올랐는지 한번 찾아보니까 서울에서 판매하는 우유 가격이 세계 뭐 다른 대도시들에서 판매하는 우유 가격보다도 비싸다고 해요. 네, 크게 좀 앞질렀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낙농협회가 지난 1일부터 원유 기본 가격을 리터당 88원 인상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대형마트와 편의점에서 파는 1리터 흰 우유가 3,000원 안팎으로 지금 가격이 형성이 돼 있는데요. 자, 이런 상황에서 세계 여러 도시와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지난 2일 기준으로 한번 가격을 비교를 해보니까요. 자, 서울의 우유 1리터 가격은 평균 2.12달러, 약 2,800원가량인데요. 자, 그런데 미국 뉴욕 1.35달러였고요. 프랑스 파리 1.32달러, 영국 런던 1.61달러, 일본 도쿄 1.4달러 등에 비해서 서울 우유 가격이 30에서 60%가량 비싼 그런 가격을 형성을 했습니다. 네, 정말 우리나라가 비싸긴 하네요, 지금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또 우유 말고도 뭐 지하철 같은 생활 물가가 전반적으로 다 그냥 오르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오는 그 7일부터는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하철 기본 요금이 교통카드 기준으로 1,250원에서 1,400원으로 오릅니다. 또 기름값 오름세도 심상치가 않은데요. 최근 주요 산유국 협의체인 오펙 플러스가 감산 연장을 결정한 상황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지난 2일 기준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리터당 1,796원으로 1,800원대를 눈앞에 뒀습니다. 12주 연속 오름세고요. 또 정부는 이달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여부를 놓고도 고심 중입니다. 다 올랐다는 말씀 드리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결혼식 비용도 많이 늘어났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21년에 896만 원이었던 예식장 대관 비용이 지난해 971만 원이었고요. 올해는 1,000만 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혼인 건수는 2019년에 12만 건에서 올해 10만 건으로 혼인 건수 자체는 줄어든 상황입니다. 네, 또 겨울에 추워지면 난방비 대란이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벌써 드네요. 이재승 기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자, 이어서 이 시각 가장 뜨거운 모바일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소식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김태인 기자 전해주세요. 네, 누리꾼들의 이목을 끈 그 소식 상크리 뽑은 광크리 뉴스입니다. 고속도로 단속 드론 사생활 침해 논란입니다. 추석 연휴 기간 고속도로 많이 이용들 하셨을 텐데요. 이 고속도로에서 드론으로 단속이 이뤄진다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지난 2017년부터 드론을 이용해서 차량 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끼어들기 지정차로 또는 버스 전용차로 위반, 화물차 적재 불량 등을 단속하고 있는데요. 지난해에는 324대의 드론이 투입돼서 6,750여 건이 단속이 됐습니다. 이는 5년 전 1,700여 건보다 3배 정도 늘어난 거라고 하는데요. 고속도로 안전 사각지대를 세밀하게 관리하는 데 있어서 좋은 수단인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 드론 단속을 두고 사생활 침해 논란도 일고 있는데요. 안전띠를 하지 않거나 운전자의 휴대전화 사용처럼 차량 안에서의 활동까지도 들여다보기 때문입니다. 드론에 고화질 카메라가 장착돼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때문에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드론 단속 과정에서 사생활 정보가
과도하게 수집되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누리꾼들은 육안으로 단속하기 어려운 걸 드론이 잡는 거네 차 내부 모습이 찍히는 건 불편하다라면서 반응이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은요. 검색하면 쏟아진다. 건달 영상 활개입니다. 한 유튜브 채널에 조직폭력배와 몸의 대화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영상인데요. 영상을 다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지금 캡처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버와 조직폭력배들 사이 말싸움이 순식간에 몸싸움으로 번진 건데요. 이 유튜버는 조직폭력배, 줄여서 조폭이라고 하죠. 이 조폭들의 신상을 공개하고 이들을 도발하는 콘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최근 이러한 조폭 관련 영상물들이 넘쳐나고 있어서 문제인데요. 유튜브에 샵 건달이라고 해시태그를 걸어서 검색을 하면요. 관련 영상이 무려 2,800개 넘게 나올 정도입니다. 조폭을 다루는 콘텐츠를 넘어서 아예 전직 조폭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 수도 늘고 있습니다. 경찰이 정우택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요. 이른바 조폭 유튜버 수는 현재 총 11명으로 지난 2019년 3명에서 크게 늘어났습니다. 결국 돈을 벌기 위해서 이러한 자극적인 콘텐츠들을 만드는 건데요. 문제는 유튜브 같은 온라인 플랫폼은 어린이나 청소년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잖아요. 때문에 모방범죄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이러한 자극적인 콘텐츠를 막을 수 있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광크리 뉴스는 여러분들의 사연과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옆으로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카톡 제보 채널, 그리고 메일 주소 보시면서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세요. 지금까지 상크리 뽑은 광크리 뉴스였습니다. 지금 시각 10시 22분입니다. 저 같은 경알못, 경제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당장 내 돈이 되는 정보, 머니클래스. 오늘의 키워드 먼저 보시죠. 이제 새 집 없어요. 2025년 집값 폭등 온다? 자, 정부가 추석 연휴 직전에 앞으로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현 상태로라면 2, 3년 후엔 주택 공급이 줄어서 집값이 폭등할지도 모른다는 예측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안 그래도 비싼 집값, 공급 부족 때문에 정말 더 오르게 될지 궁금한데요. 전문가와 함께 지금 부동산 시장 상황 점검해보고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실효성 있을지도 따져보겠습니다. 김인만 부동산 연구소장과 함께 부동산 완전 정복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정부가 2, 3년 뒤에는 아파트 공급 물량이 쭉 떨어질 거다. 네. 이렇게 예측하고 있는데 근거가 있나요? 뭔가요? 최근에 이제 그런 목소리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나중에 주택이 부족하니까 지금 사야 된다. 가격도 더 올라간다라는 불안해의 목소리들이 커지고 있는데요. 네. 나름대로의 근거가 있습니다. 왜 그런 논란이 커지고 있냐면 우리가 주택 인허가 물량과 착공 물량을 좀 봐야 되는데요. 인허가라고 하면 집을 짓기 전에 이제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고요. 착공은 이제 공사 들어갑니다. 네. 그 부분을 시주로 한번 볼 텐데요. 예. 자, 보시죠. 착공 물량은 3년, 5년 후에 입주 물량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프를 보시면은요, 2022년까지 34만 7천 가구가 인허가를 받았는데 예. 올해 2023년은 뚝 떨어지죠. 21만 3천 가구입니다. 그러면 물량이 3년, 5년 후에 입주 물량이 많이 줄어들 수 있겠구나. 이제 유출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예. 착공 물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착공은 착공 들어가고 2, 3년 동안 공사를 해서 이제 아파트가 지어진단 말입니다. 네. 2, 3년 후에 입주 물량을 결정을 하는데 역시 그래프를 보시면 2021년이 34만 8천 호였고요. 작년이 줄어들었고 올해는 11만 4천 호로 뚝 떨어집니다. 아하. 그 얘기는 2, 3년 후. 그러니까 2025년에서 2027년, 8년 정도에는 입주 물량이 많이 줄어들겠다. 공급 물량이 줄어들게 되면 결국에는 집값 올라가는 거 아니냐. 아하. 수요와 공급에서 결국에는 우리 시장의 수요자들이 수요와 공급 개념을 알게 되면서 입주 물량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거가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만큼 짓겠다라고 건설사가 허가를 받고 착공하는 과정이 있는데 네네. 지금 이 시점에서 그 수치를 보니까 네. 이거 몇 년 뒤면 아파트 짓는 게 좀 많이 감소하겠다라고 정부가 근거 있는 지금 예측을 하는 그렇죠. 건데. 앞으로가 불안하다는 얘기죠. 근데 왜 그렇게 지금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습니다. 예, 예. 건설회사들이 그냥 막 안 짓는 건 아니고요. 네네. 이유가 있는데 몇 가지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 네. 최근에 미분양도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집을 막 지으면 몇 년 전처럼 무조건 되는 그런 시대도 아니고요. 일단 원자재 값도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인건비, 자재비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철근, 뭐 시멘트, 철근, 시멘트 수익 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가 좀 만들어졌고요. 두 번째는 돈입니다. 자금 조달이 어려워졌는데 금리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금융사들도 힘들어지죠. PF 대출이라고 해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자금 조달을 하는데 PF 대출의 금리도 많이 올랐고요. 대출 자체도 잘 안 해주고 대출 해준 사업장도 연장을 안 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대출 거절, 고금리 이런 문제들이 모두 결합이 됐기 때문에 건설회사들이 나 못하겠어. 도저히 우리가 사업이 안 돼. 이대로 하면 우리가 손해를 보기 때문에 물량 자체를 줄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거칠게 말해서 아파트 건설사들이 장사하기가 어려우니까 뭐 덜 짓는다라고 보면 되네요. 남는 게 없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길 가다 보면 여전히 아파트 짓고 있는 곳 많고요. 저렇게 다 지으면 저기에 다 들어갈 사람들이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렇게 아파트가 나중에 뭐 부족해진다라는 예측하는 게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긴 들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 집은 저렇게 많은데 왜 내 집은 없느냐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자, 우리 주택 보급률을 보더라도요. 주택 보급률이 지금 2021년 통계가 나왔는데 102.2%입니다. 그러면 전체 가구 수에 주택 수를 더하면 주택이 더 많다는 얘기예요. 100%가 넘었으니까. 100%가 넘으니까 주택이 더 많기 때문에 더 이상 주택 부족 국가는 아닌데 왜 내 집은 없을까 생각해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때는 우리가 뭘 알아봐야 되냐면 자가 보유율을 알아봐야 됩니다. 자가 보유율. 내 집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되느냐를 알아봐야 되는데요. 보시면 2021년 통계로 자가 보유율 같은 경우는 일단 자가 보유율을 알아보기 전에 집 자체가 주택 보급률이 102%라고 했는데요. 아파트뿐만 아니라 빌라, 시골 주택, 빈집 모든 집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개수를 센 거네요. 우리는 아파트를 생각하죠. 아파트가 102%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빈집도 있고 내가 살지 못하는 집, 지하집도 있기 때문에 다 포함하면 실제로 내가 살고 싶은 집은 상당히 부족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좀 자가 보유율 같은 것도 우리가 좀 따져봐야 되는데 자가 보유율은 내 집을 가지는 수입니다. 전국이 60.6%밖에 되지 않습니다. 100명 중에 60명이 집을 가지고 있고요. 40명은 집이 없는데 서울 한번 보세요. 47.9%. 서울은 절반 이상의 집이 없습니다. 그 얘기는 여러 사람이 다주택자들이 집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저렇게 집은 많은데 왜 내 집은 없을까? 다른 다주택자들이 집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고요. 서울은 땅이 없잖아요. 재건축 재개발 아니면 주택 공급 자체도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앞으로 서울은 주택 공급 부족 현상이 당분간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택 보급률 100%가 넘는다는 숫자는 어떻게 보면 착시 현상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착시 현상이 있고 특히 새 아파트가 부족하죠. 제가 서울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전용 59 이상 새 아파트를 원하는데 새 아파트는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당분간 공급 부족 현상은 더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궁금한 게요. 이제 우리나라가 저출생 국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인구가 감소할 겁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그러면 집 수요는 낮아질 거고 집을 더 이상 안 사도 되는 사람들이 생기니까요. 그럼 집값은 떨어지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되는데요. 우리가 쉽게 생각해도 아니 인구가 줄어드는데 집값이 어떻게 올라가?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의 문제가 아니라 20, 30년 후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방금 말한 그 논리적인 건 20, 30년 후고. 우리가 주택 구매 연령이라고 있는데요. 갓 태어나서 집을 살 수는 없잖아요. 금수저가 아니면 집을 살 수가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보통 주택 구매 연령이라고 하면 40에서 69세 정도를 주택 구매 연령이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30대들도 많이 사고 있는데 최근에 출산율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20, 30년 후에 그 줄어든 출생 애들이 커서 주택 구매 연령으로 올라왔을 때 수요가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심리가 더 큰 영향을 주게 되죠. 지금 불안하니까 집 사야 돼. 이런 심리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그 인구 수만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저출생에 따른 인구 감소에 그 영향이 집값까지 가는 건 조금 더 장기적으로 봐야 될 문제니까 아직은 심리적으로는 더 집을 막 사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그렇죠. 여전히 그리고 많다.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는 지방에서 또 올라오는 분들이 많죠. 좋은 대학교, 좋은 직장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방 중소도시들이 인구 감소에 영향을 더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다시 처음 키워드로 돌아와서 중요한 질문 드리면 집값이 2, 3년 뒤에 폭등할 수도 있다. 이 예측은 타당한 예측입니까? 뭐 틀렸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나름대로 근거는 있죠. 착공 물량, 인허가 물량이 줄어들면 입주 물량이 줄어들 수도 있는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건 입주 물량이 모든 집값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중요한 시지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 요거 보면 느낌이 오실 겁니다.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을 한번 보고요. 매매 가격 지수를 한번 볼 텐데
2019년, 2020년, 2018년 주택이 많았죠. 특히 2019년 같은 경우는 47,000호가 넘었습니다. 10년 내 가장 많았는데 네. 보통 공급 물량이 많으면 집값이 떨어져야 되잖아요. 예. 가격 지수로 보면 그때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네요. 집값이. 그리고 2022년, 2023년 보면 줄어들죠.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줄어드는데 집값도 떨어집니다. 반대로 입주 물량이 줄어들면 집값이 올라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맞아떨어지지 않는다. 하나의 요인이 될 수는 있어도 네.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고요. 오히려 심리가 더 큰 영향을 작용합니다. 입주 물량이 부족해도 작년같이 금리가 올라가지고 야, 집 사면 안 돼 라는 분위기라면 네. 수요가 더 많이 줄어들 수도 있고요. 불안한 집주인들이 야, 매물을 막 내놓게 되죠. 네. 그러면 공급이 또 늘어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입주 물량 하나를 보고 모든 걸 결정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약간 뭐 공급, 수요, 가격 결정한다. 이게 논리적으로 안 맞는 분야가 그렇죠. 부동산 시장이네요. 하나의 요인인데 네네. 지금 우리가 그 하나의 요인을 가지고 3년 후가 불안하다고 하는데 3년 후에 부동산 시장 흐름에 따라서 우리 심리에 따라서 뭐 집값이 올라갈 수도 있고요. 오히려 내려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정부가 이제 집값 폭등을 막기 위해서 부동산 공급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이게 네네. 지난달 26일 날 정부가 발표했는데 네. 마침 이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 뭐 구속영장 실질 심사도 있었고 국회 날 시가 행진도 있었고 그래서 큰 뉴스가 많아서 이 부동산 대책이 묻혔어요, 뉴스가. 안타깝습니다. 많은 분들이 잘 몰라서 좀 네. 어떤 내용인지 다시 한번 좀 짚어주세요. 그게 저는 가장 안타까운데요. 이게 네네. 심리 효과라도 줘야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묻혀버렸는데 네.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공공분양 주택들은 공급 물량을 많이 하겠다. 12만 호 정도 공급을 하겠다는 거고요. 민영 물량들은 규제를 풀어주겠다라고 하는데 네. 한번 보시죠. 규제를 풀어주고요. 원활한 자금 조달, 앞서서 PF 대출 얘기했잖아요. 공공택지 전매 제한 1년. 이거는 우리가 분양권 파는 전매 제한이 아니라 건설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땅을 파는 겁니다. 무주택 기회 확대해주고요. 돈줄이 막히니까 PF 대출 보증 확대해주고 네. 정비 사업 좀 빨리 할 수 있게 해주고 1인 주택들 규제를 풀어서 늘리게 해주겠다는 건데 아쉽게도 정치적인 이슈에 좀 묻혀버린 게 있고요. 네. 이게 공급자를 위한 대책입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건설사들한테 좋겠다. 이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강하거든요. 네. 3년, 5년 후에 입주 물량이 늘어나는 데는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네. 지금 불안한 심리를 잠재우기에는 우리 시장의 수요자들은 구체적이고 직관적인 걸 원하거든요. 네. 어디 신도시가 개발이 돼? 나 언제 분양을 받아야 돼? 이런 걸 원하는데 이 내용을 보면 공급자 대책이기 때문에 사실 공감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 효과 측면에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좀 짧게 주면 지금 집 사려는 사람, 팔려는 사람 그 타이밍을 좀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저는 너무 이렇게 계산하면 사실 우리가 답이 안 나오고요. 네.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필요한지를 꼭 보시고 자금 계획을 잘 세워야 되는데 최근에 생각보다 우리가 저금리로 갈 가능성이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고금리가 좀 오래 갈 수도 있기 때문에 필요한 분들이라면 자금 계획을 최대한 보수적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지금 금리가 3년, 5년 간다 생각하고 자금 계획을 세우고요. 그래도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고점 대비 최대한 많이 떨어진 주택 위주로 좀 골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금 계획은 보수적으로 잡는 게 아직은 괜찮겠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무리하기 전에요. 오늘도 두 분 뽑아서 영화 예매권 2매씩 드리는 퀴즈 준비했습니다. 자, 주택 가격은 공급의 영향을 받습니다. 미래에 주택이 얼마나 공급될지 확인할 수 있는 선행 지표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인허가 물량, 2번 착공 물량, 3번 이사 물량. 자, 지금 상암동 클래스 실시간으로 방송되고 있는 JTBC 뉴스 유튜브에 접속하셔서 실시간 댓글창에 정답 올려주시면 됩니다. 방송 말미에 당첨자 두 분 뽑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클래스 김인만 부동산 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구촌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월드클래스입니다. 세상에 힘들지 않은 직업이 있겠냐마는 미국 경찰도 정말 극한 직업인 것 같습니다.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다는데 그 현장으로 가보시죠.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한 경관이 도로 옆에 장비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도주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라는 무전을 받고 출동한 건데요. 그런데 바쁘게 움직이는 그 순간 갑자기 도주 차량이 돌진하더니 전신줄을 들이받고 대굴대굴 구릅니다. 이 아찔한 사고는 등록일이 만기된 차량을 몰고 도로로 나온 운전자가 경찰에 적발되자 도주를 시도하면서 벌어졌는데요. 두동강난 전신주 인근에 있던 경관은 바닥에 넘어졌지만 덮치는 차량을 아슬아슬하게 피해 다행히 가벼운 부상만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도주 차량 운전자는 현장에서 즉각 체포돼 현재 살인 미수, 신호 위반, 전신주 파손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미국 플로리다주입니다. 악어가 하도 많아서 좀 과장된 말로 악어 반, 사람 반이라더니 이런 악어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자세히 보면 있어야 할 게 없죠? 아래턱만 남아서 악어의 혀가 그대로 보입니다. 미국의 한 야생공원에서 보호 중인 악어인데요. 발견했을 당시 이미 악어의 코와 위턱이 없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싸움이나 선박의 스크류 장치 때문에 이렇게 다친 걸로 추정되는데 이 정도 부상이면 야생에서 살아남을 가능성이 거의 없어서 공원으로 데려올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몸과 함께 마음도 다쳤을 악어에겐 더 나은 보금자리가 생겨서 다행인데요. 공원 직원들이 극진한 보살핌으로 지금은 건강을 많이 회복했다고 하고요. 앞으로 뻥 뚫린 위턱자리를 대신 채워줄 인공 보철물도 준비 중이라고 하네요. 우리나라에서도 비상식적인 손님 때문에 고충을 겪는 자영업자들의 사연이 심심치 않게 전해지는데요. 중국에서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식당에서 밥을 먹던 손님, 갑자기 일어서더니 벽으로 가서 라이터를 켭니다. 벽에 붙은 불이 순식간에 번져나가면서 평화로웠던 식당이 아수라장이 되는데요. 중국 산시성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당시 식당 벽엔 지푸라기로 만든 장식품이 달려 있었는데 손님이 이걸 보고 호기심이 들어 라이터를 대봤다가 화재 사고로 번졌다고 해요. 불길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불을 낸 손님, 함께 온 일행만 챙겨서 그대로 달아났는데요. 다행히 직원들의 발빠른 대처로 인명피해 없이 불이 꺼졌지만 식당 측은 어마어마한 피해를 낸 이 손님의 행방이 현재까지 묘연하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지금까지 월드클래스였고요. 계속해서 상클 라이프가 이어집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오랜만에 느껴보는 이런 기분 내게 들려오는 상클 라이프 시간입니다. 오늘은 주말에 볼 만한 영화 또 OTT 작품들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영화 속 세상으로 우리를 안내해줄 베테랑 영화 저널리스트 박혜은 더스크린 편집장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긴 연휴가 끝나고 영화계 축제가 시작됐습니다. 네, 자, 오늘 제28회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식이 저녁에 열린다고요? 맞습니다. 어제 10월 3일이었죠. 이미 전야제는 열려서 분위기를 뜨겁게 달구기 시작을 했고요. 오늘 저녁 6시에 부산에서 28회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식이 열립니다. 공식 초청작은 69개국 209편의 영화가 초청이 돼서 부산을 영화의 바다로 만들 예정이고요. 네. 또 관객 참여형 프로그램이죠. 커뮤니티 비프 상영작까지 포함하면 269편 영화가 남포동, 해운대 등 부산 시내의 극장들 상영관에서 영화 팬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와, 역시 규모가 상당히 큰데 이번 영화제 또 특이한 점이 송강호 씨가 영화제 호스트 역할을 맡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게 호스트라는 게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사실 올해 28회 영화제 호스트라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직책이 생긴 것이긴 한데 좀 임시적이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난 5월부터 사실 부산국제영화제 내부의 여러 가지 시스템의 문제나 인력의 문제들로 집행위원장, 운영위원장, 이사장까지 모두 공석인 상태예요. 네네네. 그러니 전 세계에서 오는 영화 관객들, 손님들을 맞아야 하는 인물이 필요한데 지난 칸 국제영화제에서 나무주연상을 받은 송강호 배우가 가장 적격이 아닌가. 어려운 시기이지만 부탁을 드렸고 흔쾌히 호스트로 나서주시기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번에 또 최근에 개봉했죠. 거미집 오픈토크 같은 행사도 참여하면서 부산국제영화제의 얼굴 일을 아주 훌륭하게 해주실 것 같아요. 약간 비상대책위원장 느낌도 나는데. 그러게요. 네. 이 영화제에서는 아무래도 가장 관심이 높은 작품이 개막작이 뭐냐,
폐막작이 뭐냐 요거잖아요. 맞습니다. 어떤 작품들인가요? 올해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작은요. 오랜만에 한국 영화가 영화제 얼굴 역할을 하게 됐어요. 예. 장건재 감독의 한국이 싫어서라는 작품이에요. 근데 이 제목 익숙하신 것 같은데. 책 소설도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네네. 장강명 작가의 2015년의 베스트셀러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한 작품이고요. 네. 20대 후반의 여성 게나라는 여성이 자신의 행복을 찾아서 이 모든 것들을 한국에 남겨놓고 뉴질랜드로 떠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 20대 한국의 젊은이들의 삶을 가장 단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작품, 좀 젊은 영화를 영화제 개막작으로 선정했다라는 것이 이번 영화제의 아주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네. 폐막작은 또 뭔가요? 폐막작은 중국 영화인데요. 많은 분들 좋아하시는 홍콩의 대표 배우죠. 지금 나옵니다. 유덕화 배우가 주연을 맡았어요. 닝하오 감독의 영화의 황제라는 작품인데 의외로 굉장히 배꼽지 없는 코미디 될 것 같습니다. 유덕화 배우가요. 홍콩의 그야말로 슈퍼스타 역할을 맡았어요. 근데 이 캐릭터가 재기에 성공하기 위해서 어떤 농촌을 주제로 한 영화를 찍게 되고 해외 영화제에서 수상을 하기 위해서 애쓰는 고군분투하는 이런 역할을 맡았거든요. 엔터테인먼트 업계나 뭐 영화 업계를 좀 풍자하는 그런 코미디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닝하오 감독 같은 경우에는 2006년에 부산국제영화제 폐막작 크레이지 스톤을 연출한 적이 있어요. 17년 만에 다시 폐막작으로 부산국제영화제를 찾습니다. 와,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이 국내 최대 영화 축제이기 때문에 이 부산국제영화제를 찾는 해외 배우 또 거장 감독들 맞아요. 늘 이제 조명을 많이 받고 누가 오나 기대를 레드카펫. 많이 하게 돼요. 네. 올해 우리의 영원한 큰형님 따거 따거가 주윤발 씨가 또 온다고 하는데 또 여러 작품이 가지 나온 건가? 그 예, 가짜 맞습니다. 뉴스도 돌았었기 때문에 더 반가워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작년에는 사실 양조위 배우가 부산국제영화제에 찾아서 정말 부산을 뜨겁게 달궜었는데 네. 올해는 그 열기를 주윤발 배우가 이어갈 것 같습니다. 네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 가짜 뉴스죠. 건강 악화설, 뭐 심지어 사망설까지 네네네. 돌았었는데 이번에 정말 건재하게 신작 원모 찬스라는 작품과 함께 부산국제영화제를 찾습니다. 이 영원한 따거 지금부터 설레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영웅분색, 첩혈상웅, 정전자 그리고 정말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랑받은 와우장룡 이런 시리즈들까지 홍콩 영화계뿐 아니라 글로벌에서도 정말 인지도가 있는 대표 배우잖아요. 네. 이번에 신작 원모 찬스, 대표작 영웅분색, 와우장룡 같은 영화도 가지고 오고요. 특히나 올해 아시아 영화인상을 수상하는 영광의 얼굴로 부산영화제를 찾습니다. 네. 이 가짜 뉴스가 나와서 그런지 더 이제 팬들이 반갑게 맞아줄 것 같고 이 주윤발 배우 말고도 또 다른 한국을 찾는 거장 감독, 배우 또 누가 있나요? 이번 부산국제영화제 굉장히 실속 있고 알찬 해외 게스트들이 또 부산 찾아서 한국 관객들 만나실 텐데요. 네. 그중에서 지금 많이 기대받고 있는 중국의 대표 스타 배우죠. 판빙빙 네네네. 배우도 한국을 이번에 신작과 함께 한국을 찾아요. 이 파노라마 섹션의 공식 초청작 베를린에서 초청받은 녹야라는 작품으로 이번에 부산을 찾게 되는데요. 특히 의미 있는 건 한국 배우 이주영 배우와 함께 그 각각 두 여성의 캐릭터를 연기하는 작품으로 한국 관객을 만난다는 점도 굉장히 새롭고요. 또 거장 감독님들 줄줄이 부산국제영화제를 찾아오실 겁니다. 네. 누굽니까? 우선 택시 너무 많이 사랑하시나요? 릭배송 감독님, 레오가 택시. 릭배송 감독님도 이번에 부산국제영화제를 찾아서 신작과 함께 관객들을 만날 예정이고요. 그리고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님 이 괴물을 연출해서 이 신작 괴물과 함께 또 부산국제영화제를 찾습니다. 네. 그리고 또 많은 분들 사랑하시는 이와이 슌지 감독님도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만나실 수 있어요. 사실 이 영화제를 가는 즐거움 중에 하나가 이렇게 세계적인 거장들을 바로 코앞에서 작품과 함께 만나볼 수 있다는 즐거움일 것 같은데요. 이번에도 부산국제영화제 아주 큰 즐거움이 가득합니다. 릭배송 감독, 레옹, 택시 이런 영화 아주 퀵배송돼서 아주 릭배송 감독님이 부산에 찾아주시겠네요. 네. 그런데 개폐막식 영상 영화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예매가 끝난 상태고 엄청 어려웠대요, 예매하기. 네네. 그렇죠. 그리고 또 맞아요. 부산국제영화제 항상 순식간에 매진이 다 매진. 되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예매를 하려면 아마
표를 구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이런 분들을 위한 팁이 또 있다고요? 일단 현장에서 약간의 취소표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네. 꼭 보고 싶은 작품이라면 현장에서 티켓 구입을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영화관에서 극장에서 영화를 만나시는 재미도 있지만 무대에서 정말 가깝게 배우와 관객들을 만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많거든요. 네. 뭐 예를 들면 이번에 독전2에 조진웅, 한효주 배우, 하라는 송중기 배우, 거미집의 송강호 배우 등이 참석한 오픈 토크, 야외 무대 인사 같은 경우는 티켓 없이 센터 영화의 전당 앞에서 바로 기다리셨다가 보실 수 있는 행사들이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동네방네 비프라고 해서 이 부산의 다양한 공간에서 영화를 보실 수 있는 굉장히 관객 친화적인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어요. 여기에서도 영화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 이 방법을 조금 추천드리는데 어차피 거장의 유명한 감독 작품을 그 현장에서 제일 먼저 보는 재미도 있지만 네네. 영화제에서만 만날 수 있는, 그러니까 이후에 극장 개봉을 안 할지도 모르는 되게 숨은 보석 같은 작품들도 많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영화관에 가셔서 시간대에 맞는 영화 전혀 정보 없이 그냥 한번 들어가서 네. 보시는 것도 새로운 어떤 그 전환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연히 찾은 보물을 만나는 그런 느낌을 네. 딱 갔는데 시간대 맞네? 빈자리 있네? 네. 이거 한번 봐보자. 근데 인생 영화를 만날지 어떻게 그럴 알아요? 수도 있어요. 굉장히 그런 경우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야. 뭐 신인 유망한 감독들의 작품을 다룬 뉴커런츠라든지 아니면은 단편도 찾아보시는 재미, 네. 부산국제영화제 아주 더 깊게 즐기는 방법일 것 같아요. 네, 오늘 저녁에 개막하는 제28회 부산국제영화제의 이야기 여기까지 들어봤고요. 이제 뭐 부산까지 못 가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극장에 가서 볼 수 있는 이번 주 개봉하는 영화 또 가지고 오셨죠. 어떤 겁니까? 네, 어제 개봉한 영화입니다. 네. 영화 제목은 30일. 도대체 왜 영화 제목이 30일인가? 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실게요. 예. 신은 공평하다고 하잖아요. 저한테 인텔리전스하고 핸섬을 준 대신에 저 여자를 던졌으니까. 모기 같은 존재죠. 아무리 때려잡아도 자꾸 나타나. 조용히 하세요 그냥. 하지 말랬다. 다들 누구신데? 와 이러노. 야, 와이라 너. 저는 아무리 때려잡아도 자꾸 나타나는 요즘 모기가 그렇거든요. 맞아요. 가을인데 날씨가 추워지니까 다 집 안으로 모기가 있어요. 들어와서 그냥 이 대사만 봐도 너무 웃겨요. 네. 로맨틱 코미디인가요? 이 영화를 만드신 분들은 네. 로맨틱 코미디보다 훨씬 더 수위가 강하다. 코멘스라고 불러달라. 코미디 로맨스. 아, 네. 네네네. 예, 그 정도로 굉장히 웃음의 함량이 센 작품인데요. 이 작품은요, 왜 30일이냐면 6년 동안 연애했다가 헤어졌다가 정말 드라마틱하게 영화처럼 다시 만나서 결혼에 꼴이 난 두 남녀가 주인공이에요. 네. 그런데 살다 그 모기같이 때려잡고 싶은, 즉 옛날에는 사랑해서 죽고 싶었지만 이제 정말 죽이고 싶은 관계가 된 두 사람이 이혼을 진행을 하고요. 30일의 조정 기간만 남은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당하고 둘 다 단기 기억상실증에 걸려버립니다. 과연 이들이 원하던 이혼을 할 수 있을지 아니면 그 기억을 잃어버린 사고가 두 사람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될지 보시는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네, 로맨틱 코미디가 아니라 코미디 로맨스다. 네. 야, 그냥 웃음에 자신이 있다는 건데 지금 장면들만 봐도 뭐 강하늘 배우의 표정 막 이렇게 하는 것도 그렇고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영화 스물에서 한번 호흡을 맞춘 적이 있어요. 강하늘 배우와 정소민 배우가 이번에는 진짜 죽이고 싶은 부부 연기를 하는데 진짜 강하늘 배우는 이번에 찌질함이 무엇인지를 내가 보여주겠다 싶은 연기를 해내고요. 네. 심지어 짐 캐리 닮았다는 소리까지 이번에 들으셨다고 해요. 그리고 나라 역할의 정소민 배우는 당신이 찌질하면 나는 똘끼의 끝을 보여주겠다. 이게 이 캐릭터의 티키타카와 부딪힘이 그야말로 이 영화의 재미일 것 같고요. 아주 빠른 호흡, 급속 전개로 젊은 세대들, 관객들을 좀 공략할 만한 코멘스 나올 것 같습니다. 너무 재밌을 것 같고 어떻게 보면은 공감도 되면서 마지막에 또 새로운 깨달음이나 그렇죠. 또 느낀 점이 또 이렇게 풍부하게 올라올 것 같아요. 그 영화 보시면 맨 뒤에 쿠키 영상이 있어요. 아. 쿠키 영상까지 꼭 챙겨보시기를 권할게요. 두 개나 있군요. 알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연휴가 끝났는데
극장에 가기에는 뭔가 피곤하다. 네. 아, 연휴 끝났는데 더 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집에서. 네, OTT 작품도 좀 추천해 주세요. 네, 사실 지금 OTT 작품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 그중에서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요. 어제 공개가 됐습니다. 10월 6일 날 금요일 날 공개가 되는 넷플릭스 영화 발레리나라는 작품이에요. 네. 부산국제영화제 초청작이기도 해서 제가 가지고 와 봤는데요. 네. 예, 마지막 작품도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실게요. 네. 내 친구 중에 발레하는 애. 걔가 죽었어요. 어머. 이거 뭐 무서운 영화 같은데 어떤 내용인가요? 예, 액션 스릴러, 범죄 액션 스릴러인데요. 예. 친구가 어떤 끔찍한 사건에 휘말려서 세상을 떠나게 되고 그녀의 복수를 하기 위한 경호원 출신의 킬러 옥주라는 인물의 복수극이에요. 전종서 배우가 그 옥주라는 인물을 맡았고 친구는 발레리나를 하던 친구, 이 두 사람의 관계와 이 복수극을 다룬 작품인데요. 그야말로 끝간데 없는 극강의 액션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전종서 배우의 액션 정말 놀랐고요. 네. 스타일리시한 화면 그리고 귀를 사로잡는 음악, 전종서 배우의 액션까지 왜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먼저 초청했는지 알겠다 싶을 만한 작품이에요. 넷플릭스에서 볼 수 있는 영화 발레리나까지 살펴봤습니다. 네네네. 자, 오늘 이제 시작하는 영화의 축제에서부터 또 안방에서 즐길 수 있는 OTT 작품까지 다양한 장소, 다양한 장르의 영화 만나봤습니다. 지금까지 박혜은 더 스크린 편집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머니클래스 퀴즈 정답은요. 3번 이사 물량이었습니다. 네, 오늘 당첨되신 두 분 자막으로 나갑니다. 오늘은 사과나무님, 달콤 꿀벌님 두 분 축하드리고요. 저희 상클 공식 이메일로 선물 받으실 주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 서울 10도 많이 너무 추워진대요. 추워요. 오늘 네. 오후에 퇴근하시고 이렇게 좀 두터운 겉옷 꺼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10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내일도 상클하실 거죠? 고맙습니다.